안녕하세요. 집합건물 공동주택 초보 격리를 위한 내비게이션 토TV 시작합니다. 2023년도 공동주택 관리 매뉴얼 두 번째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간단하게는 구체적이고 자세한 거는 아니고 최소한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주관사, 주택관리사를 따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젊었을 때 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되면 격리가 좀 취업이 안 될 때가 되겠죠. 그때쯤 되면 여러분들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관리사무소장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은 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사업자 선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사업자 선정이라 함은 우리가 관리사무소에서 공동주택의 공동시설물을 수리 보완하고 유지 관리하는 게 목표긴 한데 우리가 다 아는 건 전문적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관리 주체가 할 수 없는 공사나 용역에 대해선 또 다른 외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 경우에 이 업체를 선정해야 되는 매우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기존에 했던 계속 계약하고 진행했던 업체하고 다르게 새로운 업자를 선정할 때는 이게 대체적으로 업체에 대한 선정에 대한 비리권으로 철컹철컹 하시는 대표님들 되게 많습니다. 의외로. 근데 그분들이 자기가 아는 업체를 데려온다든가 아니면 누구의 청탁을 받고 또는 리베이트로 뭔가 좀 대가를 받고 하려는 대표님들이 계신다면 그러지 마시기를 절대로 보면 안 된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게 잘 안 걸려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의 그 본인의 위험성을 절대 감수하지 마시고 투명하고 깨끗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러 본인이 아는 업체가 이제 얘기해서 입찰에 참가하는 것과는 괜찮아요. 왜냐면 정보를 해서 여러 업체가 입찰을 해야 되니까. 근데 특히 수의계약할 때는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비전자식 입찰도 위험하죠. 그래서 2023년부터는 비전자식 입찰은 불가합니다. 수의계약 말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모든 입찰은 전자 입찰로 진행하며 두 번째 조건은 경쟁 입찰입니다. 그게 전제 조건입니다. 이건 머리에 박으셔야 돼요. 특히 그 금액이 큰 거, 장기선 충당금 관련되는 무조건 전자입찰로 경쟁하셔야지. 만약에 이거를 뭐 금액을 잘라서 수익액 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추후 나중에 문제될 세주가 너무 많습니다. 자, 본인이 대표를 뭐 몇 년씩 계속 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표를 했을 때도 그 당시에 문제가 없을 것 같아도 나중에 털다 보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그런 거라 이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고 주택관리업자하고 사업자 선정 지침. 사업자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하는 경우가 사업자 선정이고 그거 및 주택관리업자 이거는 위탁업체. 우리가 말하는 그 관리사무소에 인원을 파견한 업자를 주택관리업자라고 하죠. 이 두 그룹에 대해서 선정할 때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이미 법이 정해져 있어요. 법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최소한 이거는 지켜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그 관련된 법조항은 꼭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원인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셔야 돼요. 그리고 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 선정할 때에는 전자입찰 방식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말이 좀 귀 안 들어오죠. 결론은 전자입찰 방식에 관해서 위임된 사항 이거에 대해서 토론하고 어떻게 할 건지 정해라 라는 게 그게 위임된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사항에 필요한 사항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를 해야 된다라는 거를 규정하는 거를 바로 해놨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밑으로 내려갔을 때 전자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 절차 및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 입찰 방식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그죠? 그 외의 방식으로 되는 거는 수의계약인데 수의계약은 나중에 밑에서 내려오면 내용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겁니다. 굳이 여기서는 말하지 않을 거고 전자 입찰 방식의 세부 기준과 어떻게 할 건지 방법은 대표회의에서 규정합니다. 그리고 경쟁 입찰 여기서 말하는 건 전자 입찰과 경쟁 입찰은 정해져 있어요. 사업자 선정할 때 그 외에 다른 거는 신경 쓸 거 없다. 즉
비전자식 입찰은 생각도 하지 마시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 두 개는 무조건 기본 포맷이에요. 경쟁 입찰에 관련된 다음 항목의 사항, 입찰의 절차.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입찰을 공고를 언제 할 것인가, 그리고 뭐 현장 설명할 것인가, 뭐 그죠? 그런 내용들을 얘기를 하고, 참가 자격은 어떻게 하십니까? 뭐 일반 경쟁을 할 건지, 아니면 그 적격 심사를 할 건지, 제한 경쟁을 할 건지, 그리고 이 참가하는 사람이 무슨 자본금 제한을 줄 건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입찰의 효력. 그 다음에 누구 뭐 최저가이면 이 사람이 이제 되는 걸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에 적정한 필요한 사항들을 이제 입주자 대표에서 요것들을 의논을 하면 관리 주체는 그거에 대해서 그대로 시행하셔야 됩니다. 경쟁 입찰의 종류, 경쟁 입찰의 종류와 방법은 일반 경쟁 입찰이 있고요. 일반 경쟁 입찰은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게, 사업 등록자별 그 법적에 대한 면허, 등록증, 뭐 신고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 경쟁 입찰이에요. 여기선 자본금이나 그 기본 실적, 뭐 하한, 뭐 그 자격 하한, 뭐 이런 것들 하지 않아요. 이제 일반 경쟁 입찰은 조금 범위가 넓죠. 그리고 제한 경쟁 입찰은 어느 정도 제한을 두는 거예요. 제한은 기본 실적이라던가 자본금이라던가 그 다음에 뭐 그 기술 이런 하한 이런 것들 두는 거죠.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최대 5건 그 이상을 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명 경쟁 입찰이 있는데 업체를 지명하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거는 뭐 특수한 그것만 해당하는 거의 독점적인 그런 업체일 경우에는 지명 경쟁 입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 3번, 세 번째 지명 경쟁 입찰은 아파트에서는 거의 없어요. 거의 이거는 관공서 쪽에 대한 내용이고 1번 아니면 2번이라고 거의 보시면 됩니다. 일반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은 자, 일반과 지명은 일반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하죠. 그 중에서 이제 2명 이상의 유한 업체로 성립을 해요. 그렇게까지 이제 많은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명 경쟁은 어쩔 수 없어요. 지명된 업체들끼리 입찰하기 때문에 유한 입찰 서류를 뭐 세 개 회사 이상, 뭐 3인 이상, 여기서 인이라고 하는 건 법인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인이라면 회사예요, 회사. 입찰한 주체를 2군데로밖에 최소로 범위를 둔 거죠. 2인 이상이면 유효한 걸로 둔다라는 거고, 제한 경쟁 입찰은 제한 자격을 준 거죠. 자본금이라던가 실적, 뭐 몇 세대 이상 5회 실적, 몇 세대 이상 3회 유산 건설하거나 아니면 유산 공사를 3회 이상 했다. 뭐 이렇게 제한을 두면 들어오고 싶은 회사가 있어도 우리가 안 되면 지원을 못 하겠죠. 이런 것들은 요거는 최소 3인이 아니라 적어도 아까와 같은 일반 경쟁 입찰과 대비했을 때 적어도 3인 이상의 유한 입찰로 해서 그 셋 중에 하나를 뽑아라 라고 이렇게 해야겠죠. 퍼센트가 3인과 2인은 느낌이 다르죠. 그죠? 여기는 2인 이상이니까 얘는 2인 이상이면 적어도 일반 경쟁은 처음에 입찰할 때 문을 많이 열어놓은 거니까 그 중에서 2인 이상 유한 입찰로 하고 어차피 지원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지명 경쟁 입찰은 어쨌든 지명이니까 범위가 축소된 와중에서 또 이거를 그 범위를 더 줄여 놓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적은 게 지명이고요. 일반 경쟁 입찰은 문을 더 열어놓은 거니까. 근데 뭐 그런 거기 때문에 2인 이상인데 제한은 처음부터 문을 좁아놨죠. 그 중에서 이제 2개 이상이라고 하기보다는 적어도 3개가 유효했을 때 적어도 비율상 30%, 30%, 30%뭐 이렇게 뭐 33%죠. 이 사람들이 이제 나눠서 그 가능성을 타진했을 때 최저 입찰이든가 최고가 입찰이든가 뭐 이렇게 결과로 확실하게 가능성을 열어뒀을 때, 그럴 때 여기는 3인 이상으로 유한 입찰로 합니다. 요거 조금 나눠보셔야 돼요. 낙찰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쟁 입찰의 종류는 대표에서 정하는 거고, 낙찰 방법도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해요. 입찰에 참가한 자 중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적인 에 의해서 적격심사제, 최저 낙찰제, 최고 낙찰자가 있는데, 자, 최고 낙찰자는 대표적인 거 하나만 설명해 드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관리의 수입 중에서 재활용 업체를 선택할 때는 돈 많이 주는 업체로 선택하는 거죠.
그런 거. 최저 낙찰자는 일반적인 공사, 그런 것들은 대부분 최저 낙찰제, 금액이 제일 작은 걸로. 적격 심사제는 적격을 심사할 때는 점수로 포진해서 합니다. 근데 요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모든 입주자 대표가 앉아서 업체들이 하나씩 프리젠테이션 듣고 업체에 대한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점수를 넣어서 합니다. 근데 이거 조심하실 게 적격 심사제 하면 입주자 대표 회의의 과반수가 미리 사전에 입맞추신 건 절대 안 됩니다. 현장에서 얘기 듣고 각자 판단하시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입주자 대표 구성원들 중에 그러니까 그 가반수 이상의 사람들끼리 서로 미리 업체를 선택해놓고 우리 이 회사를 합시다라고 얘기해놓고 점수를 몰아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자료에도 그 대표들에 대한 점수를 다 철해둡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누가 입주민이 이제 신문고 같은 데다가 신문고에다가 민원을 넣을 수 있어요. 신문고 민원은 본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전제 조건 다 알면 그 공무원은 절대로 얘가 누군지 누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민원을 받았어요. 이래 해서 여기는 뭔가 위험한 것 같고 내가 봤을 때는 여기 업체가 아니라 여기 업체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이렇게 이상하게 됐다. 이런 식으로 신문고가 들어가죠. 그러면 주택 업체를 다 포괄해서 하는 그 주무관이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이 사람이 이제 뭐 결정적인 거를 자료를 주셔야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입주자들의 대다수의 동의서를 받아서 뭐 감사까지 해달라고 요청하면 옵니다. 그러면 저 적격심사제 서류를 다 봐요. 봤을 때 누가 봐도 여기 금액도 적고 그 다음에 조건도 여기가 더 좋은데 여기를 안 하고 여기를 점수를 줬다?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팔 수도 있는 거죠. 적격심사제는 여러모로 주무관들이 제일 많이 뒤져보는 게 적격심사제고요. 최적 낙찰제는 어차피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제일 낮은 거. 최고 낙찰제 제일 높은 거. 그러니까 두 번째 최저 낙찰제하고 최고 낙찰제는 크게 이견이 없어요. 근데 적격심사제는 뒤집어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낙찰의 방법은 입주자 대표 의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대표 의결로 제한하고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를 동의합니다.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제 또는 최고, 최저 낙찰제 적용할 수 있고 규약에서 따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공사 또는 용역의 사업자는 입주민 투표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따로 정하는 거, 규약에서 정한 게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직접 입주자들이 직접 투표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것 중에서 이제 전자 입찰로 업체를 선정하는 거 말고 지금 이게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란 것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할 때 경쟁 입찰을 하여야 하지만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입찰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거 저기 요거 내용이 밑에 내용이 좀 더 자세하게 안 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2023년에 수의계약 대상이 추가됐어요. 국가나 지자체 추천 중인 그 정책의 일환으로 지하공간 침수 방지 등의 재해 예방 사업 같은 경우는 경쟁 입찰이 원래 맞죠. 금액도 크고. 근데 그걸 붙일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수의계약 대상을 목록에 추가가 됐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 침수 사건이 있죠. 근데 입찰을 하고 투표를 해서 업체 선정해서 하기에는 너무 위급해요. 빨리 고쳐야 돼요. 왜냐면 지하 주차장 침수했으니까 지하 주차장이 군데군데 위험한 데다가 그리고 또 비가 언제 또 올지 모르는 일기예보 기상까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천재지변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 지자체에서 정책 일환으로 빨리 지하 공간 침수 방지 대책을 하라고 이제 공문을 쫙 보내겠죠. 뭐 그랬으면 이거는 수의계약으로 업체를 빨리 선정할 수도 있다라는 걸로 하나 추가가 됐습니다. 이거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뭐 어디 가나 수의계약은 있을 수 있고요. 수의계약은 금액이 예전에는 300, 부가세 포함해서 330, 이번엔 금액이 500으로 바뀌었고 부가세 포함해서 550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점 요거는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할 때는 적어도 견적서는 2군데 이상은 받으셔야 돼요. 그죠? 근데 2군데는 너무 형식적이고 3, 4군데는 받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대표들한테도 선택권이 넓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 업체들 중에서 얘기를 하기가 좀 편하겠죠. 2군데 견적받은 거와 3군데 견적받은 거하고 4군데 견적받은 건 완전히
느낌이 틀립니다. 그죠? 두 군데는 솔직히 말해서 대표들끼리 얘기할 때는 소장이 너무 형식적으로 열심히 안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지금 공동주택 또는 집합 건물에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 건 맞는데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겁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견적서는 좀 많이 받으시고 바쁘시더라도 그리고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정보는 투명하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입찰의 절차는 입찰을 공고합니다. 입찰 공고는 그 마감일을 제외하고 첫 번째 입찰할 때는 10일 전에 공고 게시하고요. 두 번째 재공고할 때는 마감일 제외하고 5일 전에 공고합니다. 현장 설명회가 들어가면 금액은 또 그 현장 설명회는 적어도 그 D-5일 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일단 자세한 거는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투찰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한 다음에 개찰합니다. 입찰의 성립 여부 판단, 적격적으로 제대로 입찰, 아까 말했던 2명 이상 정상적인 입찰이 됐는지 3명 이상 정상적인 업찰이 됐는지 요거 있었잖아요. 아까 그 제가 보던 거 유효한 입찰로 하는 거예요. 그 지원자가 아니라 지원다들 중에 조건이 다 만족스럽고 서류상 미비하지도 않으면 서류에 필요한 서류가 다 들어와 있는 게 유효한 입찰입니다. 그래서 유효한 입찰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고 낙찰자 선정하면 바로 즉시 공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하고 계약서도 게시판에 공개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는 장기 수선 계획이 돼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실력을 키우고 화이팅! 좋아요, 구독, 알람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